여성신학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성신학 강의를 한 10여 년 전에는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여성신학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가지고 거의 한 10년 이상 제가 여성신학 강의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새로 개설이 되고 또 8강좌를 하다 보니까 준비를 새롭게 다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혼자서는 쭉 연구도 해오고, 그리고 이제 여성신학에 관련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하는 이제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연구 결과들을 좀 공유하면서 같이 여성신학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과 6월 그리고 이제 8주에 걸쳐서 여성신학 강좌가 온라인으로 개설이 되었는데요. 마침 현장에도 수녀님 3분이 함께 대면 강의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중간중간 질문이라든지 또 서로 대화 나누는 시간 가지면서 이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1주차 강의에서 앞 시간 1교시에는 전반적인 강의 흐름, 어떤 강의들을 8주에 걸쳐서 진행할지 소개해드리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한국 교회와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그런 이제 좀 실천적인 현장에서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강의 소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5층에서 이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수도자들만을 위한 그런 수도자 신학원으로서 이 학교가 개설이 되어 있다가 온라인으로 시스템을 바꾸면서 일반인에게도 이제 이것이 오픈이 되어 있는, 그래서 대면 수업도 가능하고 또 비대면 수업도 가능한, 우리가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강의의 형태도 이렇게 좀 다양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오리엔테이션의 목차는 서로 조금 이제 인사를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비대면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 이 온라인 공간에서 인사를 서로 나누게 될지, 그런 것들을 또 조금 이제 제가 과제라 그럴까요? 아니면 참여하는 기회라 그럴까요? 이런 방식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걸 조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신학의 목표, 이 강의 시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진행이 될지, 그리고 이제 주제는 어떤 걸 각 주마다 다루게 될지, 그리고 이제 이 수업에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혼자 막 떠드는 것이 아니라 이 수업에 참여한 분들이 각자 자신의 신학을 전개하는 Doing Theology의 방식들을 조금 안내해 드리면서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인사 나누기에서는 제가 이제 그 온라인 상으로 자기소개를 각자 좀 올려달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소개글을 자유롭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뭐 각자 나름대로, 그러니까 형식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이해. 그런데 그렇게 자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 다음에는 이제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려면 말이나 글, 언어를 통해서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자체가 Doing Theology의 한 방법에서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먼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들으시는 분들은 여성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여성에 관련된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경험, 기억, 혹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라고 하는 데 대한 이제 바람,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거기에다 글에 좀 연결해서 쓰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마음가짐으로 수업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되니까요. 그게 이제 수업이 하나에 참여하는 그 방식이 되고,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참조하면서 수업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수업에 대해서 내가 이런 걸 기대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걸 좀 해달라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적어 놓으시면, 그러면은 제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분들하고는 제가 이제 대면으로 인사를 나눌 수가 있지만, 참여하지 않으시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짧은 글, 길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쓰다 보면 또 자꾸 할 말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유 형식이니까요. 자유롭게 자기를 한번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찾아간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과정, 이것은 인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성 신학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을 시작하는 첫 단계로서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서 이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스스로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동물은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고유한 능력이 있죠.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인간이 그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재미있는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하나의 시간상의 어떤 흐름, 사실은 이제 이것이 신학으로 들어가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우리가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사실은 그거 허상이다. 실제 시간은 그렇게 구분되지 않는다. 내가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 이것은 이미 과거가 돼버렸고, 내가 미래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이 실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시간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하느님의 시간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있어서 하느님의 시간은 영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구분을 하지만 사실은 인간은 시간을 소유할 수 없죠. 나는 시간에 내던져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시간 속에 태어나서 죽는 그 시간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지 내가 시간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는 오늘 시간이 있어 라든지 나의 현재는 어때?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사고의 틀 안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규정해 놓았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편의상 우리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지금 이 순간 저 멀리 과거도 생각할 수 있고 앞으로의 미래도 내가 동시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가 내 시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나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생각하는 능력, 동물과 비교했을 때 동물은 현존할 뿐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시간에 올인하고 있는 거죠. 과거가 어땠고 미래가 어땠고에 대한 생각이나 고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어려움을 견뎌낸다든지,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 과거의 시점에 내가 이제 매여 있다든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생각의 흐름 속에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경계의 틀을 허물어뜨리고 나의 정신세계에서는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굉장한 시간을 내가 생각해낼 수가 있다. 이것은
인문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이 자리에 강의에 나와 계시는 수녀님들의 경우에 10시 10분이라고 하는 10시 10분 이 교실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10시 10분이 아니라 만약에 12시 30분이라면 다른 데 어디엔가 가 계시겠죠. 어디에 가 계실까요, 수녀님? 12시 30분이면? 저 앞에 길가에? 네. 그러면은 아침 6시에는 뭘 하셨나요?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아침 6시에는 여기에 계실 수가 없죠. 내 몸이. 그러니까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나는 매여 있기 때문에 6시에는 기도실에 있고 10시 10분에는 교실에 있고 그리고 12시 30분에는 길거리에 있어요. 내 몸은. 그런데 지금 동시에 내가 앉아서 6시에 나도 생각을 하고 10시 10분에 여기 앉아있는 나도 생각하고 12시 30분에는 아마도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길거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내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나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한계성을 내 머릿속에서는 깨부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몸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내가 넘나들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러니까 내 몸은 시간에 매여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정신세계는 시간을 넘나들면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10년 전이 나를 생각해낼 수도 있고 아주 어린 시절에 뭐 유치원 다닐 때의 나 40년, 50년 전에 내 모습도 지금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살다가 10년 후 나는 어떤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투영해서 내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의 한계성을 깨트리면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것을 자유라는 말을 씁니다. 자유. 나는 자유로운 존재다. 왜 자유로우냐? 시간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내 몸은 시간에 매여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자유롭다라고 말을 하려면 그것은 이제 시간을 넘어뜨릴 수 있는 정신적 차원에서 나는 자유롭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이 서로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밝혀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이제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려면요, 바로 이 생각하는 능력을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잘 활용을 해서 지금 나를 있게 한 결정적인 어떤 과거의 어떤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들이 있어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줍니다. 과거의 어떤 집적이죠. 수도자 같으면 수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른 사람과는 특별하게 나는 수도자가 되겠어 라고 결정하는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저 같으면 평신도로서 결혼을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비슷한 그런 과정이죠.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죠. 나는 수도자로서 살겠다라고 지금의 내 모습을 결정짓는 과거의 어떤 특정한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멘트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지금의 나를 이해하려면 그렇게 나를 이끌어왔던 혹은 나를 이렇게 하게끔 결정해왔던 과거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순간이라든지 계기가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앞날을 쭉 내다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앞날을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것을 이제 내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10년 후 제 모습을 좀 그림으로 머릿속에 이제 이미지로 그려봅니다. 10년 후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올해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10년 후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냥 이제 할머니가 돼가지고
75세 할머니가 어떤 모습에 무엇을 하고 있을지 잘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직도 잘 이렇게 떠오르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바라는 건 좀 있죠. 아, 그래도 내가 10년 후에는 어떤 사람이 좀 되고 싶다 하는 것들이 이제 좀 추상적이고 어렴풋하지만, 그런 모습들을 좀 그리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생각 중입니다. 10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대략 과거와 미래가 합쳐지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될지가 잘 떠오르지 않고요. 그냥 그날 배고프면 밥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사람들 만나서 즐겁게 놀고 남들이 간다니까 여행 가고 뭐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성당도 가고 또 이제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되니까 차순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바쁘게 지내긴 하겠지만 그것이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지 않고 그냥 그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가 되고 싶은 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중요하게 나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면서 이게 만들어집니다. 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어떤 면으로는 조금 편안해요. 그런데 내가 10년 후에 좀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라고 좀 이상을 그리지 않습니까? 희망이나 꿈을 이렇게 가지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 모습이 되려면 지금의 내 모습과 그 모습이 딱 일치하지 않죠. 10년, 20년 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같지 않고 나는 오늘보다는 좀 더 나은 미래의 나를 그림을 그리겠죠. 그렇게 되니까 항상 이 미래의 자기를 설정을 했을 때는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간격이 생깁니다. 이것을 긴장관계라는 말을 써요. 철학에서는 현재와 미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불일치, 긴장관계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현재의 나는 불안해진다. 그런 게 되고 싶은데 지금 내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걸 되려고 하면 뭔가 노력도 해야 하고 준비도 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해서 확신도 서지 않고 그렇죠. 제가 10년 후에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은 불안을 느낀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실존주의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되고 싶은 나와 현재의 내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간격에서 우리는 소외감을 느낀다라고 표현을 해요. 소외라는 말이 실존주의자들에게는 본래 가야 하는 나와 현재의 나가 일치하지 않을 때 나는 나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외되어 있다. 이런 말을 써요. 그리고 내가 나로부터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불안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불안한 거는 인간 실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요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감을 없애려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그날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날 나는 행복하면 돼. 막 이제 이러면서 살면 사실은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좀 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 내가 누군지.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는가 하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과거에 나는 어떤 존재였고 앞으로 나는 어떤 존재이고 싶은데 그 사이에 있는 지금의 나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성신학에서는 여기 출발을 해요. 내가 누군지. 자,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 방법은 뭔가 하면요. 이것은 철학적인 방법입니다. 나를 이해하기 위한 사유의 방식. 그리고 그걸 한번 적용해서 나를 생각해 보면요.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객관화시켜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생각하는 방법을 익히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 연습을 이제 하는 거죠. 소개글을 한번 써보십시오 하는 거 굉장히 간단하지만 철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이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철학적 사유에 스스로 이제 생각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누구냐? Who am I? 나는 어떤 나를 지금 있게 한 과거의 어떤 특별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겠죠. 여성으로서 내가 겪었던 차별이라는 게 있었나? 여자라고 해서 내가 특별히 뭔가 다른 점을 못 느꼈는데, 문제의식이 없었는데, 뭐 이런 걸 적을 수가 있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여자라서 혹은 수녀라서 이거 부당하게 이런 경험이 있었어 라는 것이 또 이제 일깨워질 수도 있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뭐 몇 가지만 뽑아서 한번 해봅니다. 나중엔 하다 보면 이게 점점 많아지겠죠. 10년 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되고 싶은 나, 혹은 어떤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혹은 우리 교회가, 우리 천주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 요즘 사실 저는 10년 후 제 모습은 잘 그려지지 않는데요. 10년 후 우리나라에 대해서 걱정이 너무 많아요. 너무 우리나라가 불안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평화롭고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로,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정말 열심히 놀라울 정도로 한국 사회가 발전을 하고 경제 성장을 하고, 제가 1980년대에 유럽에 갔을 때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외국인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 너는 뭐 동양인으로 생겼으니까 Are you Chinese, Japanese, or Vietnamese? 이렇게 물어봤어요. 유럽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 중국에서 왔냐? 일본에서 왔냐? 베트남에서 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당시 베트남이 이제 그 보드 피플들이 많이 이제 유럽에 와 있고 이러니까 길거리에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런 케이터링, 음식을 해서는 파는 그런 직업들을 그 스위스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는 이제 자기네들이 접한 사람들은 중국인 아니면 일본인 아니면 베트남 사람이 동양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너는 어디서 왔냐? 나는 한국,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코리아가 어디 있냐? 차이나와 저펜 중간에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한국 전쟁 했던 그 나라, 그러면 너는 북쪽이냐 남쪽이냐?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19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전쟁으로 다 부서진,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다 부서진 그런 이제 아주 그 후진국 중에 후진국인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막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도 배우면서 너무 한국말도 잘하고, 뭐 한국에 대해서 뭐 K-팝이니 이런 말 막 하면요, 격세지감.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정말 같은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런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처음엔 잘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는 참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잘 사는 나라구나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보면은 이게 이제 막 핵전쟁의 위협이라든지, 우리도 어느 한순간 이제 그 강대국들의 대리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이제 전쟁터가 되지 않을까. 이 전쟁을 이제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다 부서져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좀 공포가 있는 것 같아요. 전쟁에 대한 공포.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전쟁을 피하고 평화로 가기 위해서 지혜를 짜내야 되는데, 유사한 그런 상황에 있었던 독일은 동독과 서독이 화합해서 현재 독일은 너무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제
대립현상으로 가게 되니까요. 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년 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아이디어란 모습을 그리고 노력을 해야 돼. 그걸 그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나와요. 근데 그 모습을 그리지 않으면 그럼 현 상황에서는 우리는 이 방식으로밖에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의견들이 모아지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리더는 비전을 보여줘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상에 대한 이야기고요. 천주교회에 대해서도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다 바람이 있으시죠? 수녀님들은 특히 그러시 않습니까? 우리 수도회가 10년 후 어떤 수도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한국 교회가 과거에 이렇게 많은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 굉장히 많죠. 아시아에서도 한국은 참 중요한 나라입니다. 아시아에서 이렇게 가톨릭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운 나라가 한국뿐이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아시아라고 하는 문화와 그런 종교 사상 풍토에서 왜 한국에서 유독 이 가톨릭 신앙이 꽃을 피울 수 있었을까?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겠는가? 이런 데 대한 이제 막 비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비전을 향해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보여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미래에 대한 생각은 자유죠. 네, 생각은 자유입니다.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만약에 내 생각에 대해서 검열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냥 생각만 하고 말 안 하면 되죠. 혼자서만 생각하면 되죠.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자기의 생각을 글이나 말로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런 미래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내용들을 자유롭게 내 개인의 이야기, 우리 사회에 대한 이야기,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 얼마든지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자기 스스로 검열하지 마세요. 그건 내 자유를 내가 축소시키는 거죠. 무슨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방금 이제 요즘 우리나라가 앞으로 막 그런 게 걱정이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수업 시간에 저 선생 왜 저래? 사상이 편향되어 있어. 왜 정치적인 발언을 저렇게 하는? 제 생각이 그런데요. 그죠? 우리가 생각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왠지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얘기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참 많아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수업 시간 중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말을 못해요.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 선생은 어느 파야, 어느 쪽이야, 편향돼 있어. 왜 교수가 말이지 정치적으로 저런 발언을 하지? 이런 이야기들이 아이들이 뒤에서 혹은 평가에서 지적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소리이기도 하죠. 사실은 대학에서는 우리는 자유롭게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왠지 우리 사회 분위기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자꾸만 중간에 이렇게 검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 안에 있다. 천주교회 안에는 없는가? 있어요. 여성 문제에 가게 되면 제가 발언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자리에 가면 제가 조심해요. 제 스스로 이제 이런 말은 여기서는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가도 또 어떤 때는 또 하죠. 하게 되면은 왠지 눈총이 따가운 거예요. 저 여자는 문제가 있어. 이제 이렇게 가톨릭 신앙에 위해가 될 거야. 뭐 이제 이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자, 우리는 이제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면서 그 중에서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이 모아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방향으로 함께 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이제 훈련은 우리가 철학에서 이제 기초를 닦게 되죠.
자,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한다는 것은 나는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물음을 오랫동안 철학, 인문학에서는 해왔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수천 년간 인류의 인문학적 유산이 바로 인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은 이제 지금까지 대부분은 남자를 인간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인간 그러면 인간은 추상명사고요. 구체적으로는 육체를 가진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그 총체적인 그 집합은 남자와 여자로서 구체적으로 나누어져 있죠. 말하자면 성별이 태어날 때 딸이냐 아들이냐 이렇게 묻는 거지. 아, 이거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인들은 여자고 또 수사님들은 남자고 이렇게 성별이 구체적으로 가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인간이 구체적으로 여자를 말하느냐 남자를 말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따지기 시작했다. 그럼 따지기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인간 이러면 대부분 그 내용이 남자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냥 그게 이제 다 대표적으로. 그랬는데 여자가 생각해 보니까 남자랑 다르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아까 이제 생각은 자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과 남자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보는 각도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남자랑 살아보면 알아요. 제가 이제 수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남자랑 살잖아요. 사사건건 부딪혀요. 매일 놀라워요. 이렇게 다르구나. 남자와 여자 너무 다른 거예요. 심지어 이런 그 책도 있어요. 화성에서 온 여자와 다른 목성에서 온 남자. 서로 다른 별에서 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인들은 수도회 안에서는 같은 여자로서 이런 여러 가지 동료의식이 있겠지만 아마도 신부님하고 같이 일을 해보면 신부님은 남자고 수인님은 여자니까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러는데 남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과 여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굉장히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냥 인간 그러면 당연히 인간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게 대략 이제 시민사회론 접어들면서 개인의 자율성, 개인의 이제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학적인 것들 발달이 되다 보니까 여자들도 공부를 하고 여자들도 생각을 하고 여자들도 글을 쓰고 남자랑 다른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집에 이제 저는 마당 있는 집이 좋아서 아파트를 팔고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은퇴를 하고 나면 아파트에 갇혀 있는 게 싫어서. 그래서 이제 마당으로 갔더니 남편은 부지런히 채소를 가꿔요. 저는 채소보다는 꽃을 가꿔요. 너무 다른 거예요. 관심사가. 그러니까 남자는 뭔가 이 결과가 있는 채소를 가꾸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결과가 보이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유용한 이런 것에 관심이 꽂혀 있고요. 여자들은 꽃은 사실 뭔가 이렇게 결실을 아니지만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꽃을 피우는 과정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꽃이 꽂혀 있는데 그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농사 지을 때 열매가 나는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에 관심이 크고요. 여자들은 꽃에 이렇게 관심이 크다고 합니다. 제가 수녀님 집에 갔더니 너무 예쁜 꽃이 많더라고요. 정원도 잘 갖고 놓으셨고 지금도 생각나요. 그 방울꽃. 수녀님 때 뜰에 방울꽃이 있었는데 제가 그 방울꽃 그때 처음 봤어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방울꽃이. 그래서 제가 막 그때 사진도 찍어 오고 수녀님네 집에 놀러 가면
그 꽃 보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지금도 10년 이상 지났는데도 눈에 생생해요. 그 방울꽃이.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르다. 하나의 예인데요. 근데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자기 이해가 생깁니다. 며칠 전에 이제 그 허영엽 신부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허영엽 신부님이라고 아시죠? 신부님의 페이스북 제가 이제 친구인데요. 신부님이 재밌는 글을 굉장히 많이 올리셔요. 그리고 글솜씨가 참 좋아요. 글을 잘 쓰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서울교구의 홍보국장 하셨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런 글을 쓰셨어요. 우리가 왜 글을 써야 되는지, 글을 쓴다는 건 뭔가 하면요, 백지에다가 자기의 체험, 과거 경험이죠, 체험. 그 다음에 내 필링, 느끼는 것, 어떤 느낌들, 또 반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그 다음에 희망, 미래죠. 그러니까 글을 쓸 때 동시에 뭘 하는가 하면요,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내가 집약해서 그 순간에 내가 나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내가 스스로 해석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내가 이제 남자들은 저런 결실을 맺는 걸 좋아하고 여자들은 꽃을 좋아하네? 왜 그렇지? 이제 이러면서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거기에다가 내가 설명을 덧붙이는 거예요. 해석의 과정. 그게 이제 글이 되는 거죠.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성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해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어떤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똑같은 걸 쓰더라도요, 여자들은 말이지, 아무 쓸모도 없는 꽃 따위나 좋아해. 이렇게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글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이라면, 물론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그 결실뿐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도 추구해야 돼. 이제 이렇게 또 내가 다른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미 내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해석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인성에 따라서, 혹은 체험에 따라서, 역사성에 따라서 나는 그걸 스스로 해석하고 있는 거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주장을 겉으로 드러낼 때 글자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지만 사람마다 다르다. 사람마다 온전히 자기 세계 안에서만 글을 쓰게 된다. 그래서 그 글을 쓰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누군지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은 이거는 제가 이제 중간에 조금만 인용을 했는데요. 페이스북에 들어가시면은 시부님이 길게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걸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시부님 글을. 시부님은 이제 당신 생각뿐 아니라 며칠 전에는 또 다른 시인도 초대해서 그분이 글을 왜 쓰는지에 대해서 또 강연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연한 내용도 또 요약해서 이렇게 써주셨어요. 말하자면 제가 자기소개라고 하는 것을 왜 해보라고 하는가 하면 그것이 우리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초 과정에 속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무는 아니지만 이 수업을 좀 더 잘하려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하면서 해 나갈 때 훨씬 더 자기 자신에게 여성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과목인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로 이제 인사 나누기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글을 써보라. 자, 두 번째로 이제 수업 목표. 이 수업은요, 현대 사회와 가톨릭 교회 안에 이제 여성이라고 하는 걸로 어느 정도 문제 제기들이 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좀 심각하게 여성 문제가 제기되고 여러 여성 정책들도 나와서 정치적으로도 막 대립이 되고요. 그래서 여성가족부를 폐지시켜야 된다, 존속시켜야 된다. 한동안 그것도 굉장히 핫 이슈였죠.
그리고 이제 뭐 여성 혐오,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사회 문제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안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여성 문제들이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다. 가톨릭 교회 안에서 여성 문제는 잘 제기되지 않죠. 그렇지만 굉장히 물밑에 깔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말은 하기가 어려운데,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이 밑에 수면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 깔려 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것이 있지라고 말이나 글로 좀 이렇게 끌어올려 보는, 이게 이제 여성신학에서는 좀 첫 번째 작업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반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여성 문제하고요, 교회 안에서 말하는 여성 문제는 조금 달라요. 그걸 이제 막 같이 갖다가 섞어 놓아 버리면 그러면은 가톨릭 교회 안에서 해결점 찾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성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관련해서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성 문제를 이야기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이것이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지? 라고 하는 그런 이제 큰 틀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여성에 대한 것들만 차별만 막 이야기하다 보면 해결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성신학에서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셨지? 라고 하는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여성신학. 그리고 이제 가톨릭 사상, 여성신학과, 그리고 이제 페미니즘, 말하자면 여성주의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 어쨌든 여성의 입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서로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났을 때 서로 공통점이 있고 서로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지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또 서로 잘 조화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거의 한 10년 이상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만인평등, 남녀평등, 이게 이제 본래 그리스도교의 근본 자상이니까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리고 이 평등이 아니라 차별이라는 문제는 어디에 있지? 이런 걸로 이제 접근을 했어요.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 조금 이따 2교시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는데요. 그런 이제 만나는 지점과 서로 갈라서지는 지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문제에 대한 신학적 성찰 및 새로운 해석들을 이제 시도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교 진리라고 하는 기반 위에서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미래 방향들을 좀 설정해 보아야 되겠지요. 이런 문제들을 이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별로 이제 주제들을 제가 대략 이렇게 강의록을 짰는데요. 오늘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서 한국 천주교회에 어떻게 만났는지 하는 걸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2주차에는 일단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이 어떤 세계적 흐름 안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흐름의 물결이 1차, 2차, 지금 3차까지 어떻게 흘러오고 있는가, 전반적인 이제 큰 흐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을 보면, 이론은 좀 머리에 잘 안 들어오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람의 삶, 생애를 보면 그게 굉장히 잘 드러나요. 그 중에서 이걸 잘 드러내 보여주는 이제 긴즈버그라고 하는 미국 여자의 삶을 좀 이제 이 흐름과 더불어서 이 사람의 생애가 어떻게 갔는지, 이분은 이제 2020년에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이제 그 살아간 궤적을 보면 그 여성의 이 페미니즘이 아주 그 물결을 자신의 삶 안에서 잘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분의 삶을 소개하면서 어떤 포인트들이 이것과 연관이 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일반 사회에서의 여성주의 흐름이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교회 안에서 이제 이 여성에 대한 흐름은 바티칸 공의회와 시작이 돼요. 2차 바티칸 공의회.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여성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흐름 안에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가 이제 첫 선두주자를 메리 데일리로 꼽는데요. 이 사람이 무슨 문제를 느꼈는지, 여성으로서
가톨릭 교회 안에 여성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리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그리고서는 이걸 책을 막 썼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보스턴 대학에서 이제 더 재임용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어떤 과정이 있죠. 그러면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사람은 좀 과격하게 나갔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그런 여성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이 여성 신학적인 관점으로 성서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제 또 여성 신학의 흐름, 대표적으로 이제 피오렌차 같은 분이 굉장히 좋은 책을 써요. 그리고서는 이분의 이제 그런 여성 신학적 이론들이 신학 안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받아들여지게 돼서 그것이 여성 신학의 하나의 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신학도 여러 파가 있다라고 하는 걸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가톨릭 사상과 페미니즘이 서로 어떤 지점에서 부딪히는가? 수님들 생각에 어디서 제일 많이 부딪힐까요? 자자 생각이 나갑니다. 부딪혀요. 두 개가 만나지지가 않아. 그래서 이게 대립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가톨릭 사상에서 교황님이 이렇게 해직 같은 데 써서 여성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이게 옳은 거 아니냐, 이렇게 여성주의와 만나는 접점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만나는 접점을 좀 더 확장시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톨릭 교회 떠나지 않고 가톨릭 교회 안에서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서 여성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다루고 싶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이제 이걸 막 발전을 시켜 나가봤어요. 그렇게 발전을 시켜 나가 보니까 모성 리더십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두 사상이 만나요. 서로 만나요.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도교적으로 더 확장시켜 나가면 이것이 이제 단순한 그런 혈연 관계 안에서 가족 이기주의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적 모성이라고 하는 쪽으로 그리스도교 사상과 페미니즘이 만나서 이 사회적 모성으로 생명 있는 모든 걸 돌볼 때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제가 이제 좀 더 연구를 발전을 시켰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람의 하나의 이제 예들을 보게 되면 이제 최정숙이라고 하는 또 한 인물을 제가 집중적으로 좀 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숙뿐 아니라 이제 수도회 안에서도 어느 수도회가 이런 방식으로 카리스마를 발전시켜 나가는지 이런 것도 이제 또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연구 작업도 있고, 그래서 쭉 페미니즘과 가톨릭 사상이 서로 만나고 서로 이제 대립하고 그러면서 또 그 속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우리가 그 다음 차원으로 갈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여성신학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수업 주제이고요. 어때요? 흥미롭죠? 어때요? 재밌을 것 같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연구하느라고 저는 엄청 힘들게 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안 가르쳐 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히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열심히 찾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찾아보았고요. 이제 이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수업을 참여하기 위해서 각자 이제 어떤 작업들을 함께 해주셔야 되는가 하면요. 먼저 질문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더라. 이건 도대체 뭐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그리고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지? 내 삶과 어떻게 접목이 되는 거지?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자유로운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질문을 해야 돼요.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신학은 끝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끝없이 하느님과 싸운 야곱처럼요, 우리가 막 씨름을 하면서 물어야 됩니다. 도대체 하느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나를 괴롭히는 겁니까? 당신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왜 구원이 안 됩니까? 막 이런 거를 자꾸 물어야 돼요. 묻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수업에는 이제 좀 여성 의식과 관련되는 그런 이제 질문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상 과거의 여러 가지 경험들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는데 이런 게 뭔가에 대한 질문, 또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르침은 이런 것인데 왜 현실은 이런 것이지? 라고 하는데 그 갭에서 오는 질문들, 수녀님들도 의외로 질문이 많더라고요. 제가 수도원에 가보면 수녀님들 안에 이런 게 이제 보통 때 말은 못하지만 약간 이 아래에서 이게 뭐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들이 많으신 거예요. 이제 그걸 끄집어내셔야 돼요. 내 생각에서 자유롭게 끄집어내서 말이나 글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게 하나의 퀘스천, 질문이 되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내가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질문과 글쓰기입니다. 참여하는 방식은. 그래서 글을 쓰면서 내 삶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의견, 오피니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생각을 내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걸 내가 내 오피니언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이제 그냥 내가 막 하면 다른 사람들이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다가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근거를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에서 근거라고 하는 것은 성서가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근거 자료이고요. 교회의 가르침, 전승이죠. 전통. 교회 전승, 교회 문헌,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이런 이제 교회 문헌에서 내가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성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 문헌에 대해서도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 내가 그걸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글쓰기를 통해서 연습을 하시면,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 교재는 제가 쓴 이제 여러 이 과정들을 쭉 쓴 책을 하나 낸 게 있어요. 사회적 모성 리더십이라고 하는, 제가 그 전에 이 수업에 참여하신 수연들에게는 책을 드렸는데요. 이 시간에도 계시는 분들에게 책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교재로 사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이제 많은 내용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재에서 이제 좀 중간중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출판사는 감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1인 출판사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찍어낼 때 또 주변에 계시는 분이 그냥 또 해주셨어요. 제가 돈을 안 받고 해주셨어요. 그분이. 이런 책을 낼 수 있게 돼서 자기도 참 도움 주고 싶다고 이러시면서 이 책을 인쇄비를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책을 다 공짜로 드려요. 제가 출판하는데 돈을 안 드리고, 제가 연구한 연구비는 따로 또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 주소를 알려주시면, 우리가 단톡방이 있죠. 그 단톡방에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재로 우리가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문헌에서는 여성 소위원회에서 발간한 교회와 여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성과 관련된 교회 문헌의 자료를 다 모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여성과 관련된 교회 가르침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운동본부에서는 여성 문화, 평등과 차이라고 하는 책, 조그마한 책자인데요.
가톨릭 교회 안에서 여성주의와 어떤 게 다른 점인지 하는 걸 우리가 그 책을 통해서 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88년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낸 여성의 존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여성 신학의 많은 그 결과들을 반영해 놓은 그런 또 책이었어요. 우리가 그에 의해서도 내용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교회 문헌에서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책이고요. 여성학 도서는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길잡이가 될 만한 책, 가장 이제 최근의 책은 강남순 교수의 책인데요. 페미니즘 앞에선 그대에게, 이런 책이 이렇게 2020년도 판으로 나왔는데, 이분은 그 전에도 또 페미니즘 관련 책을 많이 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텍사스 있는 대학에서 교수로 가르치는데 한국을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 강연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개신교 신학자이긴 한데 페미니즘과 관련한 책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제가 볼 때 정리가 잘 돼 있고 또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참조해서 보시면 페미니즘이 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좀 많이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 리더, 그리고 여성 리더십이라고 하는 작은 책자인데요. 2006년도에 나왔는데 그 시대에 이 책이 좀 여성 리더에 대한 이슈가 아주 컸고요. 그리고 그걸 잘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초창기 여성의 신비라고 하는 책, 이것도 이제 좀 고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거쳐야 하는 고전들이 몇 권 있는데요. 그런 이제 기초적인 이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흐름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미니즘들의 세계사라고 하는 책이 번역서가 나와 있는데, 이 목수정이라는 분은 남자일 거예요. 강남순 선생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 페미니즘들의 세계사라고 하는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페미니즘에 여러 갈래가 있어요. 여러 흐름이, 포인트가 다르죠. 각 나라마다 그 상황이 다르고 거기에 따른 이제 페미니즘이 좀 다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특성의 페미니즘이 있죠. 그래서 그것만이 페미니즘이 아니라 사실은 페미니즘은 여러 갈래가 있다는 걸 좀 두루두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이제 페미니즘들의 세계사,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 상황에서 페미니즘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두루두루 보는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여성신학 책으로는요, 이제 메리 데일리를 고전 첫 번째 주자고요. 그 다음 피오렌자, 여성신학의 이제 성서 해석학에 있어서는 반드시 보아야 되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랑 또 이제 그 여성신학회에서 이렇게 번역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도 조금 이제 중간중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여성신학 도서들을 좀 함께 이 수업에 참조를 하겠고요. 참조 논문으로는 이제 성서의 여성 리더십이라고 하는 최영 수녀님이 쓰신 논문과, 그리고 이제 흑이 수녀님이 쓰신 루카 1, 2장의 마리아 모성, 이 연구, 굉장히 여성신학적 관점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함께 보면 좋고요. 저는 이제 최정숙에 대한 연구가 이 연구 논문으로 있습니다. 대략 이제 한 3편 정도를 이렇게 보면 여성신학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가 좀 보이실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여성신학적으로 조명을 하는지, 그런 것이 참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물론 제가 PDF 파일로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이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수업은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좀 강의 위주가 돼요. 이렇게 수녀님이 그래도 3분이나 와 계셔서 제가 너무 다행인데요. 서로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게 이제 비대면이시면은 이제 여기 질문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질문지를 미리 보고 수업 시간에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 같은 것을 이제 병행을 하면 좋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받아서 학점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글쓰기를 통해서 제가 학점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학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좀 글쓰기를 따라 하시면서 시험은 없어요. 다행히 시험은 없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평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면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줌으로 이야기해도 좋고 전화로 이야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제 이런 문제로 너무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혹은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질문을 어디에서 얘기할 상대가 없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얼마든지 시간을 낼 수 있어요. 저는 은퇴를 하고 나서 시간이 무궁무진 많습니다. 무궁무진 많아서 제가 얼마든지 시간을 낼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이제 수업에 대한 그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요. 좀 열린 마음, 우리가 자유롭게 무슨 말이든지 가능한 어떤 생각도, 그러니까 미리 검열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제가 막 떠들어도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눈총 주지 마시고 아, 저런 말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서로 열린 마음으로 대화가 되면 좋겠고요. 인간에 대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간을 남자, 여자라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포함해서 인간에 대해서 또 우리가 평등,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문제, 정의, 그리고 사랑, 이 세 키워드를 놓치지 않고 쥐고서는 이 문제를 다루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인의 양심과 윤리적 판단이나 가치관, 그리스도교적 가치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겠지만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